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해서 땜빵 프로 게스트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한가위 때 여러분들 이제 이성훈 선생님께서 찾아뵙지 못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자 가정에 못 가시는 분들, 시골에 못 가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송편 보이시죠? 네,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도 풍성하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 괜히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딴 문제를 가져왔느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니까 우리 시험지에서 올해 타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자, 1번 보죠. 납세 의무자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구나. 그러면 딱 하나, 이 단어 생각해야죠. 이거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우리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뭐예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납세자죠. 그러니까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에다가 징수 의무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납세자. 대신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 징수 의무자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 보죠.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자,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물을 지는 자를 말한다. 글자 그대로 보세요. 1차 납세의무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1차 납세의무자가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이 못 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는 것을 말한다. 자,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물을 지는 자를 말한다. 맞죠? 3번 보죠. 표준세율이란 무엇을 말하느냐면 가감, 자,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죠. 문제는 가감해야 할, 반드시 가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징수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부자가 들어갔죠. 부자가 들어가면은 징수가 아니라 부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과. 징수는 걷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것을 징수,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체납처분비란, 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보죠.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 뭐예요? 가산금이죠. 그 다음에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 즉 다시 말해서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이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을 말하는데, 이건 체납처분비에 들어가질 않죠. 체납처분비란 무엇을 말합니까? 체납처분비란 압류를 해서 어디까지? 매각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옳은 말은 2번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요 납세의무자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요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놓은 거니까 같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자,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뭘 물어봤느냐? 자, 확정을 물어봤습니다. 확정이구나. 그러면 신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결정으로 갈 것이냐, 요걸 따지는 문제. 성립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하는 때에는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예요? 결정이죠. 다만 이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싶을 때는요, 뭐 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죠. 자, 2번 봤더니 뭐 한대요? 결정하는 때 확정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뭐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죠? 자, 3번에 봤더니
과세 기준일에 확정된대요. 과세 기준일은 성립일이죠. 과세 기준일은 성립일이죠. 재산세는요. 뭐함으로써 확정돼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립하고 결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4번에 봤더니 요 4번 꼭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 확정하는 효력이 있대요. 무슨 신고는?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는 확정하는 효력이 없죠. 자,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효력을 포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수를 하더라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무엇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죠. 확정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수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죠. 신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확정력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력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스스로가 확정력을 없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확정력을 포기한 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수를 하더라도 확정력은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신고하는 때 확정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상속세입니다. 자, 상속세는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가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죠? 자,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4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년 내는 세금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죠. 요 4개가 대표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 4개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같이 기억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옳은 것 찾으래요. 그래서 봤더니 제척기간이네요. 아,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15년 요 4개를 물어보는구나. 자, 그래서 1번 보죠. 자, 1번 봤더니 뭘 물어봤느냐? 기산일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납세무 성립일이다. 틀렸죠? 신고하는 세금은요. 신고기한 다음 날이죠. 신고기한 다음 날로 가는 거예요. 대신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 정부가 뭐 하는 세금? 결정해주는 세금이 납세무 성립일이 되죠. 그러니까 절차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 자체를.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7년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사기나 부정이 있네요. 사기나 부정은 10년이죠. 7년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7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하지 않았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7년이 맞죠. 그런데 그 원인이 상속이 원인이면 그때는 몇 년으로 가요? 10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4번에 봤더니 10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는 몇 년? 7년.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쭉 보시면은 명의신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10년짜리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5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역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7년이 맞죠.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부담부 증여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가 붙으면은 뭘 적용한다? 증여세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15년으로 가야죠. 15년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요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더 보시라고 해서 정답까지도 물어주고 있어요.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척 기간에 대한 부분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정기한이라고 하죠. 자,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는 세금이 있어요? 결정을 해주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자,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이 있다. 대부분은 다 신고하는 세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에서 뭐함으로써 확정된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단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자가 만약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 이걸 무신고라고 하죠?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자,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이걸 과소신고라 그래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다시 뭐 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결정이나 또는 경정을 해서 뭘 보내도록 돼 있어요? 고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죠. 고지서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왔으면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고지서 등을 보내죠. 아니면 독촉장 등을 보내거나 아니면 최고장을 보내죠. 그래도 안 내면 뭐예요? 압류를 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 부과권이라고 하고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가능하냐? 부과가 가능하냐? 신고기한이 지나야지만 정부에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척기간은.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이 된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근데 애초부터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요.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바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인지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여기서부터요. 소멸시효는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다시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할 때 이게 징수권인데 여기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산일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신고는 원래가 몇 년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원래가 7년이 맞습니다. 7년이 맞는데 그 원인이 상속이나 명의신탁이 원인이면 지방세의 경우 10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되면은 뭐랑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증여세랑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 납세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자,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재분할이 나왔습니다. 자, 재분할은 증여가 맞죠? 문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이 말이 딱 들어가면요.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죠. 애초부터 취득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재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래 증여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딱 3개. 취득세 신고기간 내 재분할로 인한 취득과 등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단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되면,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취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취득이죠. 부과된다라고 해야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죠.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이건 무슨 취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취득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주된 상속인이 틀렸죠? 주된 상속인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재산세에서. 자, 취득세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이런 말을 써야죠. 자, 4번에 봤더니 취득으로 본대요. 설립시. 틀렸죠? 설립 시점에서는요. 취득으로 보지 않죠. 자, 5번에 보죠. 유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교환이 나와 있네요. 교환은 유상이 맞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5번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게,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잘 아시다시피 파산 선고가 나온다거나 또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한다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이 나온다거나, 자, 이러한 문장들이 나왔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엇을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취득세에서는 전부 다 과세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중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고기한도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완전히 달라요.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비과세 규정도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 내용이 양도소득세 나온다거나 반대로 양도소득세 내용이 취득세에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된 자가 나와야 되느냐 각자가 나와야 되느냐. 취득세는 무조건 각자, 재산세에서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주된이 나와야죠.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인데, 자, 올해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을 한번 넣어놔봤어요. 자, 그래서 뭐죠?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 보니까 표준세율을 4%로 잡고 여기에 기준세율의 2배를 합쳤대요. 그러면 보니까 4%에다가 기준세율이 2%니까 2%에 100분의 200입니다. 그러면 2배를 합쳤다 2, 4 더하니까 8%짜리구나.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인데 2주택자고 어디에 가 있대요? 조정대상 지역에 가 있대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주택자만 혜택을 주고 2주택자는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12%.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2주택까지 혜택을 주고 3주택자가 8%고 4주택 이상부터는 12%가 되죠. 자, 요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래서 봤더니 2주택자입니다.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대요. 8% 맞네요. 자, 2번 봤더니 표준세율을 4%로 두고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더했대요. 자, 4%에다가 기준세율에 4배를 합쳤대요. 아, 이건 12%짜리구나. 그래서 봤더니요. 자, 뭡니까? 유상취득이고 3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네요. 그러면은 3주택자로서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으면 8%가 돼야죠. 12%가 아니고. 그러면 틀렸죠?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자, 3번 봤더니요. 100분의 400을 합했대요. 그러면은 얘 12%짜리구나.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몇 주택자? 3주택자. 무슨 지역? 조정지역. 자, 그리고 무슨 취득? 유상. 자, 유상으로서 3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이래요. 그러면 12%죠. 맞죠?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법인이 취득을 했대요. 법인이 취득했으면 무조건 12%짜리죠. 그러니까 400을 합한.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요. 이번에는 무상 취득이네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도 무슨 지역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라면 역시 얘도 몇 프로를 적용해야 돼요? 12%. 그러니까 400을 합한.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래서 문제를 내놨는데 항상 요걸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얘만 무상이니까 무상일 때는 그냥 주택수에 관계없이 12%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취득세 문제인데 1번 보죠.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60일 이내. 그래서 봤더니요. 등기 등록이 나왔네요. 등기 등록이 나오면 60일이 나오면 안 되죠. 그냥 접수하는 날에서 끝났어야죠. 자, 2번 보죠. 신고 납부하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6개월이 나왔네요. 자, 6개월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상속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달에 말일자가 있는지 봐야죠. 달에 말일자가 없네요. 틀린 문장이죠. 자, 3번에 봤더니요. 신고 납부하래요. 60일 이내. 그래서 봤더니 사유 발생 일로부터래요. 그러면 상속하고 등기 아니면 무조건 60일이니까 맞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래요. 이 말이 딱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아, 앞에서 한번 낸 게 있구나. 그러면 뒤에서 낼 때는요. 공제해 주는 게 맞죠? 그때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공제해 주면은 제재 효과가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20%가. 그래서 봤더니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장부 작성하지 않으면 몇 프로예요? 10%죠. 20%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지목 변경이 나왔습니다. 맞죠? 왜? 간주 취득이니까. 우리 중과산세가 적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등기가 필요한 취득세 과세 물건을 무슨 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이를 뭐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요. 자, 사실상 취득해야 돼요. 근데 무슨 취득이 나왔어요? 간주 취득이 나왔으니까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죠.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죠.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세율을 적용하래요. 뭘로 보아서? 주택으로 보아서. 그래서 봤더니 신축한 후에 토지를 취득했답니다. 자, 집을 짓고 나서 땅을 사면 절차상 땅을 먼저 산 다음에 집을 지은 걸로 봐요. 그래서 땅을 샀을 때 집이 없는 것으로 봐야죠. 주택으로 본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까지 주택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건물이, 즉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같이 샀을 때만. 이해되셨죠? 집을 짓고 나서 땅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 나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산 다음에 집을 짓죠. 그래서 땅을 샀을 때 집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과세표준으로 한대요. 무엇을? 할인된 금액을. 그래서 봤더니요. 할인받았대요. 할인받았으면 당연히 무슨 금액으로 가야 돼요? 할인된 금액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세율 적용하래요. 무슨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래서 봤더니요. 개수가 나왔는데 면적이 증가했대요. 자, 개수가 나왔을 때 면적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면 단서 2개. 전부 다 증가된 부분이다.
증가된 부분.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그때 표준세율은 무슨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맞죠? 자, 4번에 봤더니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보이세요? 해제. 해제 나왔으니까 단서 2개가 필요하죠? 뭐 하지 않았어야 된다? 등기하지 않았어야 된다. 며칠 이내 해제가 돼야 된다. 60일 이내.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 하지 않겠대요? 중과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대요. 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은요, 중과할 이유가 없죠. 아셨죠? 자, 제가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문제 푸는 요령들이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제 방식이 맞다면 한 번 정도는 이 방식으로 풀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항상 뭐부터 보느냐? 결론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원인을 찾자. 그래야 쓸데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뭐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 1번 봤더니 200을 적용한대요. 2배짜리네요. 등록면허세는 2배짜리 없죠. 3배짜리가 있죠. 그래서 봤더니 대도시 법인 나왔네요. 자, 대도시 법인 나왔으면 3배짜리죠. 자, 2번에 봤더니 부과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묘지예요. 묘지는 비과세죠.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니까. 취득세였으면 과세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문제인지 등록면허세인지를 정확히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3번에 봤더니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래요. 그래서 봤더니 상속입니다. 자, 상속이면 부동산가액 맞죠? 15가 아니죠. 8로 가야죠. 왜? 취득세에서 상속은 38광땡인데 8로 가야죠? 증여가 815니까 1호로 가야 되고 증여가. 상속이었으니까 8로 가고 증여였으면 15가 맞죠. 자, 4번에 봤더니요.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무엇은 안 했지만 신고 의무는 다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했다? 납부를 했다. 아, 신고 의제제도. 신고 안 했어도 납부를 이행을 했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대요. 같은 채권인데 둘 이상의 저당이 잡혔을 때. 자, 채권이 하나인데 물건이 2개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채권이 하나니까 물건도 하나인 것처럼 봐야죠. 그래서 이를 몇 개로 보아? 하나로 보아서 어디에다가 낸다? 처음 등기하는 곳에다가 낸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5번이죠.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시험제 나올 만한 것들이 다 이런 지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재산세 문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거 찾아라. 자, 1번 봤더니요.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가? 사용자가. 자, 사용자가 나오려면 이 단어가 나와야죠. 1번 맞고. 자, 2번을 봤더니요.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계산을 했을 거니까 소유자가 몇 명? 2명.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해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납세무자니까 그 소유자라고 하는데 두 사람에게 부과를 할 때 세액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야죠. 시가표준액 비율. 우리가 균등하게 나눈다.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공유재산으로서 지분 표시가 없었을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뭘로 나누셔야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셔야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제가 왜 여기를 지금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느냐면 가끔은 없다라고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잘 봐야 돼요. 납세무가 있구나. 주된 상속자가. 자, 주된이 나왔으니까 재산세 문제 맞고 이 단어가 나오려면 단서 2개. 등기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신고 안 해야 되고. 자, 5번 보죠.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가?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구나. 자,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단서 2개. 국가, 무상. 이렇게 나와야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란대요. 그래서 봤더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대요. 달라지면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예요? 사실상이 맞죠. 공부상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돼야죠.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50% 범위에서 가감 5년간 적용한다. 틀렸죠? 가감하는 세율은 언제만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에만. 자, 2번 보죠. 세율 적용하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주택인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대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집은 2개 이상이면 합산하지 말고 어떻게? 주택별로.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역시 세율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주택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줬어요? 토지 건물을 줬죠. 토지 건물. 자, 2번하고 3번하고 9번 잘 하시라 그랬죠? 2번은 눈 씻고 찾아봐도 토지 건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3번은요. 토지 건물이 나왔죠. 토지 건물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합산한다라는 글자가 나와야죠. 아셨나요? 그래서 주택일 때 2채 이상이다. 집이 여러 채다. 절대 합산하지 마시고 주택별로. 대신 토지 건물은 무조건 뭐 하시고요? 합산해 주시고. 자, 4번에 봤더니요. 1000분의 40, 즉 4%를 적용하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별장과 주택입니다. 별장은 4%가 맞지만 주택은요.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사치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정리하시고. 자, 5번에 봤더니 100분의 300, 3배? 이런 건 없죠. 재산세에서 중과세는 5배짜리죠. 그게 어떤 경우냐? 과밀, 공장,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요. 토지 안 들어가요. 잘 보셔야 돼요. 토지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몇 년간? 5년간인데 신증설일로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틀리게 내는 부분이 여기서 한번 틀리게 낼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틀리게 낼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틀리게 낼 수가 있다고요. 중과세 문제가 올해 시험지에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의 안 냈거든요. 이제 낼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가지고 한 번씩은 장난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요 세 군데에서 틀리게 낼 수가 있으니까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를 잘 보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문제입니다. 자, 1번 봤더니 뭐 하래요? 제출하래요. 신청서를. 분할납부인데. 자, 분할납부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렇죠. 납부기한까지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10일 전까지는 물납.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딱 가로를 치고 이 단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물납은 평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고 분할납부는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납부기한까지고. 자, 2번 보죠. 분할납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500만 원을 뭐 했대요? 초과했대요. 자, 500만 원이면 2배입니다. 기준금액의 2배를 넘었으면 얼마를? 100분의 50 이하를 이렇게 갔었어야죠. 전부라고 나오면 안 되죠.
500만 원 이하였으면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초과했으면 전체 50%. 항상 기준금액의 몇 배를 따져라? 2배를 따져라. 3번 보죠. 3번에 봤더니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9월 30일까지 150만 원을 400만 원일 때, 자 400만 원이면 250만 원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안 넘었으니까 250만 원 초과분인 150만 원. 자 그것도 자 150만 원 맞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봤더니 토지네요. 토지의 납부기간은 9월 30일 있죠. 여기서부터 2개월이 돼야 되니까 11월 30일까지가 돼야죠. 9월 30일까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허가할 수 있대요. 무엇을? 물납을. 그래서 봤더니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관할구역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물납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1000만 원 초과. 두 번째는 관할구역에 있는, 세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요 세 가지 단서를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라고요. 어디를 틀리게 낼지 모르니까. 자, 5번에 봤더니 허가할 수 있대요. 변경해서. 그래서 봤더니 불허가 통지를 받았네요. 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은요.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은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죠. 자,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풀어보셨을 건데, 자, 원칙적으로 별도 합산이 된대요. 자, 우리가 토지 중에서 원칙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이 될 리가 없죠. 원칙은 무조건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종합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게 아니라 별도 합산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은 열거돼 있고 종합합산은 열거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빼는 거예요? 종합합산으로 빼는 거예요. 자, 2번 보죠.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나왔습니다. 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나왔을 때는요. 유료자만 없으면은 비과세죠. 무료라고 나왔으니까 비과세가 맞죠. 유료가 나왔으면 틀린 문장이겠지만. 자, 3번에 봤더니요.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 달에 한 번 낸대요. 건물부는 7월이고 토지부는 9월이랍니다. 맞죠? 근데 물건이 주택입니다. 주택일 때는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죠. 이렇게 갔었어야죠. 만약에 상가였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은 건물은 7월 달에 내고 토지는 9월 달에 내지만 주택은 이렇게 안 내죠. 토지 건물을 합쳤기 때문에 주택 전체 세액의 절반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물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가셔야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죠. 자, 4번에 봤더니 뭘 물어봤느냐.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물건이 주택입니다. 주택이면 다 필요 없이 일단 이 단어가 나왔어야죠. 안 나왔으니까 틀리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다라는 말이 꼭 나왔어야 돼요. 틀렸고. 자, 5번을 봤더니 다가구 주택은 이랬네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자, 문제가 재산세 문제네요. 틀렸죠?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야죠. 한 개로 보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는 하나로 보지만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가구별로가 나와야 돼. 가구별로. 포인트가 되는 단어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문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납세무가 있대요. 6억이 보이네요. 그래서 봤더니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얼마? 6억 맞죠? 근데 납세무가 있으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죠. 6억일 때는 납세무가 없어요. 6억 원이 뭐가 됐을 때? 초과됐을 때 납세무가 있죠. 그래서 항상
숫자 보고 물건 맞추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단어들 꼭 좀 체킹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2번 보죠. 80억이 나왔습니다. 자, 80억이 나왔으니까 별도 합산이죠. 맞죠? 근데 공제한 금액으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과표를 물어봤네요. 틀렸죠? 공제한 금액에 9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하나가 같이 따라 나왔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잘 보시면 일부러 지금 이렇게 냈는데 숫자가 보이면 물건하고 한번 맞추신 다음에 납세 의무를 물어봤으면, 자, 여기처럼 납세 의무를 물어봤으면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이 단어가 나와요. 공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 표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3번 해보죠. 자, 3번하고 4번. 역시 주의해야 될 단어. 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틀린 문장이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합니다. 근데 5번처럼요.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요건 맞는 문장이죠. 요건. 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신고를 선택을 했을 때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슨 가산세는 절대로 안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는 절대로 안 나오죠. 왜? 무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전화를 해서 신고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신고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 그 신고 자체가 적게 신고했으면 무슨 가산세는 나와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3년입니다. 1주택자. 1주택자면은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요게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5년이죠. 3년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이에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아마 이것도 이성원 선생님이 낸 문제에서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종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봤을 건데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좀 체킹을 좀 해주시라고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임대 문제예요. 자, 임대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봤더니 특례가 적용이 된대요. 무슨 특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주거용이고 2천만 원 이하네요. 아, 주거용이고 2천만 원 이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이걸 말하는구나. 맞죠? 항상 분리과세가 되려면 얘랑 동시에 나와야 돼요. 자, 2번에 봤더니 중간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항상 문제가 한번 끊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문단이 끊어졌거나 아니면은 문장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한번 끊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과세하지 않는데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제외한대요. 그 말은요. 과세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앞에 보니까 몇 주택입니까? 1주택입니다. 1주택이면 비과세니까 과세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네요. 또 국외주택이네요. 고가주택하고 국외주택은 과세가 되죠. 자, 3번 보죠. 특례가 적용된대요. 어떤 특례냐 봤더니 수익금액 계산의 특례. 그래서 앞에 보니까요. 뭐예요? 3주택이고 3억 원을 초과했대요. 아, 주택이고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을 초과했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했을 때 요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아,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했다. 그러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글자가 들어가세요. 임차니까 임차인, 전세받은이니까 전세받은 자, 이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글자가 들어가세요. 임차 나오면은 임차인으로 나오시고 전세받은이면은 전세받은 자로 나오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등록임대주택이에요. 등록임대주택일 때는 필요경비를 60%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다? 여기가 틀렸는데 40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 등록임대주택하고 미등록임대주택이 있어요.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등록임대주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무조건 60% 빼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추가로 400만 원을 빼줘요. 근데 미등록주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로 50%만 잡아줘요. 수익금액이 50%만. 그리고 추가로 얼마를 빼주느냐? 200만 원을 빼줘요. 이걸 과표로 한 다음에 이걸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를 곱하느냐면 14%를 곱하죠. 여기를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에 14%. 이게 분리과세예요. 이게. 근데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은 60%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은 50% 200만 원. 요건 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자, 1번 봤더니요. 이축권 나왔어요.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신고했대요. 별도로 신고했으면은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안 되죠. 자, 2번 봤더니 당첨권이 나왔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과세 대상 맞죠? 3번에 봤더니요. 재산분할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가 양도가 아니죠. 위자료는 양도지만. 자, 4번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채무불이행이 나왔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나왔으면은 담보가 나왔을 때 채무불이행이 나오면은 대물변제로 봐야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맞고. 5번에 봤더니요. 환지처분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감소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감소가 있었으면 양도지만 감소자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뭐 찾으래요?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이 돼야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뭐 이제 이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 문제. 항상 제가 문제를 내면 계산 문제는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 도움이 되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내놨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한가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구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소득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일단 욕 나와요. 차익도 아니고 소득을 구하라? 야, 이거 장특공제까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보니까 와, 실거래가도 없고 매매사례가도 없고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데요. 이 거지 같은 놈이 또 이제는 추계 방법으로 계산하라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자, 그러면 보죠.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뭐가 들어가느냐?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뭘 구하시면 돼요? 차익을 구하시면 되죠. 그때 항상 모든 결정은 양도가 1번이고 취득이 2번이고 기타가 3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부터 원칙은 실거래가 확인 안 되면 매매사례도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도 확인 안 되면 기준시가, 그리고 기준시가에서 선을 긋고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 확인 안 되면 매매사례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 그래도 안 되면 환산가액.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고, 그리고 실거래에서 선을 그어야죠. 그리고 나서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가면 그때는 계산공제가 따라와야죠.
자,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죠. 1번 10억 원에 양도했대요. 양도했대요. 10억 원에. 그리고 기준시가는 5억 원이래요. 두 번째, 취득 당시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기준시가는 1억 원이래요. 세 번째,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 지출액이 3억 원이래요. 여기에 넣어야죠. 그리고 입증됐으니까 비용 처리될 것이고, 네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냈지 봤더니 고가주택이구나. 9억 원이 초과됐구나. 그러면 9억 초과분만 계산하라는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보유 및 거주가 11년이니까 3년 이상 보유했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8%씩 해주잖아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죠.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죠. 먼저 양도가액은 얼마? 10억. 순차적으로 와야 되니까. 자, 이제 양도가액이 실거래로 잡혔으니까 이제 두 번째 취득가액은 실거래. 확인 안 되네요. 매매사례. 확인 안 되고. 감정가액. 확인 안 되면 환산해야죠. 그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크기대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5억하고 10억하고 몇 배? 2배. 그러면 여기도 2배. 환산가액 계산할 줄은 아시죠? 그냥 기준시가 크기대로 가는 거예요. 10억의 5분의 1. 뭐 여기가 3억이고 2억이다. 그러면 10억의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산가로 왔으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 계산공제가 따라와야죠. 계산공제는 무조건 무슨 금액에? 기준시가에 부동산이니까 몇 프로? 3%. 그래서 300만 원이 따라오네요. 자, 그러면 필요경비 합이 얼마냐? 취득가액 2억 원에 계산공제 300만 원 더해서 2억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환산가액에다가 계산공제를 더했을 때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 합계하고 비교해서 이 중에서 큰 걸로 가죠. 비교해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큰 건 얘죠? 그래서 필요경비 합은 3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억에서 3억을 빼니까 7억이 나올 거고, 고가주택이니까 10억 중에서 9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그러면 실질적인 과세 양도 차익은 7천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빼고 나면 나머지 20% 1,4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답을 내기 위해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푸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만. 근데 공부할 때는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장특공제를 물어봤는지 기본공제 문제를 물어봤는지 정확히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1번 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모두 안 된대요. 자, 두 개가 모두 안 되는 것은 미등기밖에 없죠. 근데 등기돼 있대요. 틀렸죠. 그죠? 자,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3주택이면은요. 무엇은 받을 수 있어요? 자, 3주택자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장특공제는 안 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죠.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기본공제가 적용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된대요.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자, 우리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어떤 자산이에요? 등기된 자산이죠? 미등기 아니죠? 미등기가 아니니까 기본공제는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미만짜리잖아요. 2년 미만짜리니까 장특공제는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1년, 2년, 자,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나머지는요, 누진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를 물어봤어요.
일단 미등기는 아니니까 기본공제는 돼요. 그리고 3년이 보유가 안 됐으니까 장특공제는 못 받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봤더니 장특공제는 안 된대요. 근데 기본공제는 된대요. 외국에 있는 것 맞죠? 국외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장특공제 안 됩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죠? 자, 4번에 봤더니 기본공제가 최대 2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토지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네요. 자, 토지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같은 집안이죠? 같은 집안이니까 합쳐서 250. 자, 5번에 봤더니 자, 양도하는 순서대로 공제하래요. 자, 우리 순서대로 공제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본공제밖에 없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죠. 자, 18번 문제 봤더니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대충 눈치가 보이죠. 아, 이거 무슨 문제인지 대충 알겠다. 그래서 보니까 취득을 했고 증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양도했대요. 아, 이 문제구나.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뭐 했다? 양도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넣어봐야죠.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거. 갑과 을의 순서. 봤더니 갑은 을이 취득한 토지를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대요.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을이 앞에고 갑이 뒤에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넣어보죠. 언제 취득을 했느냐? 11년도에 얼마에? 3억 원에. 그 다음에 봤더니 18년도에 얼마에? 7억 원에. 그리고 보니까 20년도에 얼마에? 10억 원에 양도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둘 관계가 무슨 관계래요? 특수관계인이래요. 자,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은 아니랍니다. 이거 일단 무엇은 아니에요? 이월과세는 아니네요. 그리고 봤더니 물건이 토지네요. 토지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증여받아서 20년도에 팔았으니까 5년 이내에 팔았네요. 그 다음에 세부담이 감소했대요. 아, 이거 부인규정. 자, 그러면 부인규정에 들어갔으니까 2월 과세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월 과세였으면 여기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었겠죠. 자, 2월 과세가 아니고 부인규정이니까 이제는요.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직접 파는 것으로 봐야죠. 2월 과세였으면 수증자가 증여자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봐야 되고 동그라미를 잘 쳐야죠. 그래서 봤더니 1번 보죠. 취득가액은 7억 원이랍니다. 틀렸죠? 취득가액은 얼마? 3억. 2번 보죠. 취득 시기는 2011년도랍니다. 맞죠? 맞고. 3번 봤더니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대요. 자, 부인 규정일 때는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비용 처리할 게 아니라 취소시키라 그랬죠. 취소. 필요경비에 산입할 게 아니라 2월 과세였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했겠죠. 4번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대요. 자, 부인 규정일 때는요. 유일하게 연대 납세의무가 있죠. 틀렸죠. 5번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아니죠. 납세의무자는 을이죠. 이거 2월 과세로 만약에 푸셨다면 답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과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인 규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죠. 자, 19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5월 15일이래요. 뭔지는 몰라도 무조건 틀린 문장. 왜? 예정신고 기간은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나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일로 끝나야죠. 그래서 봤더니 3월이니까 5월이고 5월 말일날 끝났어야죠. 2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요. 예정신고를 안 했대요. 안 했으면 가산세는 부과돼야죠. 아무리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는 나오는 거예요. 대신 확정신고를 했으면 가산세 50%를 감면받죠. 자, 3번 보니까요. 신고는 해야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예정신고를 안 했대요. 예정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는 해야죠. 그러니까 3번이 맞죠. 중간 단어는 필요 없어요. 자, 4번에 봤더니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대요. 1,000만 원을 초과했는데 1,000만 원 초과했으면 분할 납부 가능하죠. 그게 예정이든 확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정, 확정 다 가능합니다. 5번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1,400만 원이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기준금액이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안 넘었으니까 1,000만 원 초과분인 400만 원만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재산세 쓰면 700이 맞아요. 왜냐면 250에 2배를 넘었으니까. 근데 양도소득세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그 기준금액 초과분인 400만 원만 분할 납부가 돼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요. 구분 계산하래요. 종합소득, 퇴직소득하고 맞죠? 분류과세니까. 자, 2번 보니까요. 불분명한 때로 한대요. 30% 이상이면. 자, 아시죠? 올해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토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그 기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30%가 넘어가면 이건 잘못 안 분한 걸로 봐서 불분명한 걸로 봐요. 그래서 매가만기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3번에 봤더니요. 자, 거소지래요. 아, 납세지를 물어봤구나. 납세지는 거소지래요. 납세지 물어봤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누구냐를 봐야 돼요. 봤더니 비거주자래요. 비거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소지가 나올 수가 없죠.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누구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거주자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비거주자는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은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자, 5번 보죠.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봤더니 전부 주택으로 본대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겸용주택 문제. 자, 전부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 외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을 거냐. 이 단어는 요게 들어가야죠. 요게 있냐 없냐 이걸 봐야죠. 적거나 같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고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고 꼭 크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 조항에는 크다라는 문장은 없어요. 원칙은 전부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읍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5번에 봤더니 양도가액은 10억 원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시가 10억 원짜리를 9억 원에 양도했대요. 그것도 누구한테? 특수관계인에게. 자, 그래서 봤더니 9억 원에 팔았습니다. 시가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그러면 시가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세금을 줄였죠. 부당행위네요. 자, 그러면 얘를 부인할지 말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두 개의 차이 얼마? 1억. 이게 얼마를 넘어야 돼요? 시가의 5%나 3억을 넘으면 부인하고 시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거래가 그대로 가는데 3억은 안 넘었는데 10억의 5%인 5천만 원은 넘었네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가야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10억 원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평가단 문제 두 번째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신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도 항상 풍족하시길 바라고요. 아시겠죠? 올해 꼭 학교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네, 인사 한번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대신 제가 오늘 땜빵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